안녕하세요. 오늘 증시 잡담은 조금 늦은 시간에 찍고 있습니다. 낮에 동네 산책 갔다 왔는데 산책을 거의 4시간, 5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낮에 증시 잡담 찍을 시간을 놓쳐가지고 밤에라도 찍어서 올려놓고 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게임주들이 흐름이 좋았네요. 제가 낮에 장을 잘 못 봤거든요. 오늘 보니까 게임주들이 좋았고, 아까 오후에 누가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위믹스 가격 변동성이 좀 크던데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위믹스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서 변동성도 생기고 이제 조금 조심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제가 타이밍을 알 수는 없지만 뭐 위믹스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오위즈가 오늘 조그만 게임 회사를 한 200억 주고 인수했다,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 펄 어비스 같은 경우에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오늘 좀 괜찮았네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이틀 동안 상한가 치고 이틀 동안 조정 주더니 또 오늘 조금 좋았는데, 주변에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NC소프트 펀더멘탈 변한 거를 좀 뷰를 바꿔가지고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국제약이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동국제약은 실적 쇼크가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오른 게 많아서 월봉 추세는 계속 뭐 좋긴 한데 일봉으로 보면 계속 빠지고 있죠. 오늘 또 음봉 길게 뽑으면서 계속 하락 트렌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와, 그렇죠. 원래 펀더멘탈이 튼튼한 회사가 잠깐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얻어맞으면 주가가 찌들면 찌드는 대로 우리한테는 기회니까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는 진짜 한마디로 이건 누구 말 맞다나 미친 주식이죠.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던데. 와, 이거 NFT, 얘네들은 NFT도 한다 그러고 라이브 쇼핑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맞아, 오늘 ESG 리포트도 발간했더라고요. 얘네들은 시장이 뭘 좋아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회사 같아요.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아프리카 TV 대표님도 되게 BJ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좀 매력적인 분이더라고요. 아프리카 TV도 오늘 괜찮았고,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도 요즘 장난 아니죠. 계속 좋죠, 얘네들은. 계속 좋고,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MP가 또 오늘 상한가 가가지고, 뭐 얘네들은 계속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격 매수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가 관심 있는 회사들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짚어보는 거고, 맨날 말씀드려야지. 저는 그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루 루틴을 위해서 증시 잡담을 시작하면서 이제 관심 종목 얘기를 한번 훑고 지나가는 수준입니다. 그냥 사실 하루하루 등락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유진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죠.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여름부터 빠지다가 조금 이제 고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오늘 나왔나? 아, 오늘 나온 게 아니고 15일날 나왔군요. 15일날 실적이 나왔는데 분기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유진기업 컨센서스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컨센까지 팔로우업 하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숫자만 놓고 보면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 2600억, 지금 이번 분기에 3400억 매출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9억에서 156억 했으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유진기업도 오늘 좀 흐름 괜찮았던 것 같네요. 시디즈가 저한테 실망을 조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디즈가 계속 꾸준히 잘 할 거라고 아직까지는 믿음을 버리지는 않고 있는데 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제 예상보다. 시디즈도 최근에 76,000원대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지금 PBR 상으로는 싼지 모르겠지만 PER 상으로는 싼데, 이게 이익이 빠져버리면 PER도 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 말 맞다나 이 회사가 참 일룸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인지. 어쨌든 지금까지 잘했던 회사니까 제품도 좋고, 시리즈는 조금 더 두고 보면서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대형주들이 약간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고,
대형주 이외의 종목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섹터나 뭐 이런 특별한 게임 섹터 빼고는 특별한 특징 없이 그냥 개별주들이 각자 자기 플레이를 하는 시장 분위기 같습니다. 이건 오늘 머니스테이션이라는 사이트를 돌다가 본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2차전지,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쪽 섹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관련해서 쇼티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숫자만 한번 쭉 훑어보는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재료 중에 이제 전구체, 인조흑연, 경리판 이런 게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 및 원료라고 하고, 석유화학 쪽도 초산에틸, 뭐 자동차는 운전대, 철강 쪽은 착색 아연 도금 강판, 그다음에 반도체는 탄화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하니까 한 번쯤 이제 눈으로 봐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자료를 한번 첨부해 봤고요. 깊게 공부하는 건 다 여러분들 몫이에요. 저도 이렇게 증시 잡담 시간에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쭉 할 것만 지나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 싶은 거는 따로 또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짚어드리는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개별적으로 다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빅쇼트로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 아저씨께서 트위터 계정을 폭파해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테슬라의 숏을 대규모로 쳤다가 손해를 많이 보시고 이제 지지치고 시장에서 나가셨는데요. 역시 숏은 함부로 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천하의 마이클 버리도 숏 치다가 시장에서 퇴출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우리가 롱 올리 포지션도 잘 못 잡는 사람이 태반인데 과연 이 위험한 숏을 개인들이 잘 칠 수 있을까? 어쨌든 마이클 버리 아저씨께서는 이제 트위터도 없애버리고 없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돌던 짤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2명의 투자자가 있다. 한 명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통계 석사, 그 다음에 외국계 IB 자산운용 입사, 그 다음에 국내 모 증권사로 스카웃된 친구의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4.7%이고,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는 우량 주식 및 실적주, 그리고 코로나 리오프닝 수혜주, 미국 지수 슈어스로 해지하고 중국주 투자, 미국 채권에 투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자는 부흥고등학교 2학년 2반에 있는 박모양의 올해 수익률은 4,822%인데 솔라나와 시바를 단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웃자고 도는 짤이겠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또 회자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고 작년까지 워낙 좋았잖아요. 그리고 또 코인이 또 막 들썩거리다 보니까 또 사람들 있죠. 단기적인 시각. 코인이 좋네. 코인이 이렇게 좋은데 주식은 안 좋다. 또 주식을 까는 거죠. 주식을 까면서 코인을 치켜세우고, 뭐 그렇게 이제 코인과 주식을 비교하려는 짤방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항상 주식시장은 돌고 돈다. 이런 얘기는 뭐 한두 번 돌고 돈 게 아니라서 이제는 식상할 정도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자산이 좋다 하면서 버블기로 가고 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산이 안 좋다 하면서 외면해 봤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안 좋다 하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안 좋다 하는 거에서 다음 사이클을 깔아 놓는 거죠. 근데 코인이 전부 코인 시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커다란 버블이 다음 우리 나아갈 길을 정해주기는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코인이 너무 급등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주식 안 하고 코인 시장으로 갈 거야 할 정도면은 이제 조금씩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짤방을 도는 거를 좀 중요한 지표로 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멀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그 단기적인 사이클의 한 사이클의 꼭지는 방송국이 정해줍니다. 방송국, 공중파. 아직 공중파에서 안 나왔잖아요. 이번 사이클도 또 공중파에서 코인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 또 코인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치켜세우면 그때가 거의 그 이번 사이클의 끝점 근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스타벅스는 정말 대단하죠. 예. 스타벅스는 실적이 꺾일 줄은 모르네. 얘네 그 자전거 바퀴살 전략이라고 해서 도심지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부터 매장을 가득 만든 다음에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전략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 바퀴살 전략을 못 써요. 도심지에 스타벅스 매장이 나갈 수 있는 데는 다 나간 상태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그 코로나로 사람들이 해외에 못 나가니까 지방에 차 타고 놀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국도 타고 다니다 보면 지방에 좀 풍경 좋은데 외진데 스타벅스 매장 큰 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전략으로 매장을 늘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매출을 계속 늘리는 전략을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뭐 거의 끝을 모르고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한 2015년 정도에도 스타벅스가 이 정도 컸으면 다 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정말 계속 크네요. 대단합니다. 예. 이거는 유료 자료라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픽쿨이라는 서비스, 거기 이태호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실적 발표 관련해서 전문을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내용이 되게 길어요. 지금 이건 프리미엄 구독자 전용이라 요거 앞에 조금만 보이는데, 쿠팡을 생각하면 참 대단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존이라는 대비해서 한계도 있구나 하는 점이 느껴지는데, 대단하죠. 쿠팡 일단 대단한 점은 순식간에 한국 시장에 치고 들어와서 유통시장을 이만큼 먹고, 그 다음에 또 새벽 배송이라고,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으로 수도권에 살면 어디든지 이제 하루 만에 물건이 오는 정말 대단한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거는 대단한데, 매출 성장 속도도 대단해요. 대단한데 쿠팡이 아마 따라 하려고 했던 그 재무적인 전략이 아마존 형태였던 것 같아요. 아마존이 보시면 창업해가지고 전략이 그러니까 외형부터 빨리 키운다는 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안 내는 이런 전략을 써서 성장을 했거든요. 크게 적자도 없고 크게 흑자도 없고 거의 0에 맞춰서 성장하는. 그래서 쿠팡도 그렇고 쿠팡 이후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도 다 일단 외형부터 키우고 보자 전략으로 가는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천재 소리를 듣는 건데, 쿠팡이 잘하고 있음에도 이익은 계속 밑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이 모양이 안 나오죠. 외형 성장 측면에서는 참 잘 성공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내실이나 이런 전략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약간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쿠팡 주가가 실제로 8% 정도 빠졌죠. 아무튼 쿠팡 실적 발표 전문도 재밌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재밌어서 언급해봤고요. 오늘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자막이 너무 구글 번역기 쓴 것보다 더 못한 발번역 자막이 나오고, 상담원들 그 상담 수준도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 해서 불만이 많다는 기사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디즈니 쪽에서 한국 OTT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돼가지고 약간 준비를 덜한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거는 지역적인 건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콘텐츠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차차 고쳐질 문제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안 고쳐지면 심각한 문제인데, 고쳐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은 소란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실적이 나오면서 그동안 뉴욕타임즈가 부문별로 어떤 매출을 올렸는지 미디어 고토사라는 곳에서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쭉 보는데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죠. 원래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광고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구독 매출이 또 있었을 텐데, 이 매출 부문별 매출 변동 추이를 보면 광고 매출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디지털 only 구독 매출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신문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신문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참 구독 경제에 대응을 잘하고 있는 뉴욕타임즈의 모습입니다. 이게 디지털 only 구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디지털 서비스 구독해야 되는 게, 결제해야 되는 게 너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AWS 구독하고 있고, 구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것도 구독이라 넣으면 구독이고, 그 다음에 노션, 기터브, 그 다음에 넷플릭스,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거 구독하는 거에 거의 한 달에 20만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이것저것 모아서. 아마 슬슬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독 서비스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그 구독 서비스를 쪼개서 해주는 스타트업도 나왔다고 해요. 오죽 이게 부담이 되면. 그런 스타트업이 나오고, 더 이상도 이제 허리가 휠 정도로 이런 디지털 구독 서비스에 부담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는 서비스부터 구독 해지를 해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서비스가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고 구독 해지를 당할까도 좀 염두에 두고 이쪽에 투자 분석을 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하나에 구독료 1만원이면 서비스 10개면 10만원, 20개면 20만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슬금슬금 서비스들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건 참 안타까운 건데, 신문사나 블로그나 유튜브 광고 같은 거를 날려버리는 프로그램들 있죠. 광고가 안 나오게. 그러면 그럴수록 회사들은 광고 수익을 못 얻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구독이 더 장기적으로도 더 탄탄한 캐시카우가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근데 사람들,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광고를 봐줄 건지, 이렇게 돈 내고 구독을 할 건지인데, 이게 문제가 사람들이 광고를 차단하고 점점 광고를 안 보게 되면, 당연히 다 회사들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로 회사의 체질을 바꿀 거고,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를 구독하고 못하고 하는 또 디지털 시장에서 양극화가 또 생긴단 말이죠. 예. 지금은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인터넷 써서 다양한 정보를 다 구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부자들은 똑같은 인터넷을 쓰면서 부자들은 여기서 더 많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구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온라인에 광고 있는 거 싫어가지고 광고 날려버리는 프로그램 쓰고 하는 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 대만 충돌 얘기가 또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진짜 중국이랑 대만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한 번은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반드시 수복하려고 할 거고 대만을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군사력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세긴 한데, 대만은 또 자유진영 국가이기 때문에 대만이 침공당할 때 그 주변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미국하고 중국이 직접 충돌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서로 잃을 것도 많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질질 끄면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대만이 화약고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중국 언론에서 다수 게임 업체 내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 게임 판호 발급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도된다고 해서, 이것도 오늘 게임주 투심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네요. 근데 참 중국이 게임 판호 발급을 해주면 중국 시장에 게임을 팔면 참 돈 벌어서 좋긴 한데, 또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나중에 또 그게 독이 되기도 해서 어렵습니다. 중국만 생각하면. 폐배터리 재활용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게 되면은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자재를 구하는 부담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앞으로 많이 클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게 과연 얼마나 시장성이 있고 돈이 되는가인데, 만약에 시장성이 있고 돈이 된다면 무조건 이제 더 집중해서 봐야겠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도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다들 얘기는 했어요. 분명히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달려드는 것 같은데, 이쪽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고, 한킴 대표님이라고 알토스 벤처스 대표님이신데요. 알토스 벤처스에서 한킴 대표님이 발굴하신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쿠팡이 초창기일 때, 그 다음에 호객노노, 직방 이런 서비스들이 초창기일 때,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이 초창기일 때 많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토스도 있다. 토스도 초창기에 투자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유니콘으로 큰 회사들 혹은 유니콘으로 크고 있는 회사들의 상당수를 한킴 대표님이 초기에 발굴하셔갖고 투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토스에서 초기에 발굴한 스타트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그렇다면은 그건 행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실력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이분의 실력은 주식시장에서 성장주 투자를 한두 번 잘했던 분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이 또 텔레그램에 올라왔길래 내용이 좋아서 소개해드리려고요. 내일 이야기 나눌 주제가 우리가 어떤 창업자들을 선호하는지라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여기에 요약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선호하는 창업자들이지 꼭 성공하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한킴 대표님이 선호하는 대표님들이 창업자들이면 볼만하겠죠. 아주 극초기의 회사들에 투자하시기 때문에 재무랄 건 볼 게 없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뭔가 비숫자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실 텐데, 당연히 팀과 대표님을 보시겠죠. 일단 싫어하는 창업자들은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룬 것들, 자기의 배경이나 학력이나 전 직장 같은 것은 너무 강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권위적인 사람, 이런 창업자들이 싫대요. 좀 걱정하는 창업자들은 너무 착한 사람,
그리고 너무 성격이 원만한 사람, 그리고 살면서 실패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창업자들은 똑똑한 사람,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어떻게 풀 건지, 또 다음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아는 사람, 그러면서 디테일도 강하다. 두 번째는 솔직한 사람, 가정과 진실을 구분한다. 세 번째, 욕심 많다. 지치지 않으면서 또 희생을 감수하면서 더 원한다. 네 번째는 매력 있는 사람, 엄청난 인재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한다. 다섯 번째는 용감한 사람, 투자자들이 또 주위에서 뭐라 해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쉬지 않고 배운다. 그러면서 247 매일 계속 발전한다. 그러니까 실제 펀더멘탈은 없으면서 껍데기나 옛날에 한번 뭐 했던 것 같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아웃. 그다음에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다 아웃.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너무 착한 사람도 아웃입니다. 의사결정을 못해요 이러면. 그리고 너무 성격이 원만하다 이래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실패 경험이 없으면 한 번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멘탈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웃인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좋아하는 창업자들은 다 뻔한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좋아하는 창업자들의 얘기를 보면 딱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 넥스트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우리가 회사에 상장 회사에 투자할 때도 창업자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다면 이런 요소를 가진 창업자인가 아니면 경영자인가를 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거 장중에 제가 잠깐 폰으로 누가 보냈길래 봤는데 이건 찌라시래요. 이거 미국이 미치지 않고서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 않아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이거 찌라시고, 그리고 오늘 좀 놀란 게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리서치 전망 포럼 내년 거를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모여서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원래 기관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걸 이제 유튜브로 다 공개해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세상입니다. 이게 6시간짜리인데 좀 길어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고 또 오늘은 마지막으로 유튜브 하나 추천드리고, 오늘 증시 잡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